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며칠이더라? 6월 8일. 오늘의 책은 넛지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냐면, 책을 읽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책을 읽는 방법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넛지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지 보는 방법, 프롤로그 보는 방법, 목차 보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보실 때 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죠. 출판사한테 있어서는 상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식의 보고지만 출판사한테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지와 뒷표지에 상당히 많은 글자를 집어넣고 그 글자들은 항상 출판사에서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겉표지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첫 표지와 뒷표지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겉표지와 뒷표지인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옆에다 미리 써놨는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선택이란 내용이 겉표지에도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선택이란 게 여기 있고 선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쪽에 나오죠. 그리고 이 뒤쪽에 가면은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통하고는 다른 거다. 여태까지 없던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결국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거는 여태까지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모듈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거를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6개밖에 안 되지만 이 6개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고 기존에 있던 행동 경제학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이론이고 우리는 이런 방법을 알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줄 요약을 하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단 겉표지와 뒷표지만 보고서 드렸는데 책을 좀 더 유심히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표지에 있는 글씨, 뒷표지에 있는 글씨, 프롤로그에 있는 글씨, 목차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좋은 책이다 그랬으니까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냐라고서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들만 뽑아내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겉표지와 뒷표지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책의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유추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넛지가 뭔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책을 읽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넛지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넛지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넛지라는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넛지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넛지는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 설계자,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슬쩍 찌르다. 그러니까 선택 설계자들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이 문장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넛지라는 거는
큰 규모의 사회, 특히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사용하면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을 위한 책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층이 일반 독자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너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겠죠. 저자를 보시면 리차드 탈러라는 사람은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뭐 행동 과학 및 경제학 교수고 여기 해놨는데 저축 플랜, 너지를 활용해서 저축 플랜을 만들었고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너지 이론은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책들도 썼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같이 쓴 케빈 R.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교수님이고 하버드 로스쿨 다녔고 행동경제학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도 보시면 국가나 민간 기업들을 협력하게 가는 행동경제학을 현실에 접목하는 데 힘써왔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이 너지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표지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너지의 뜻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자 소개도 잘 보면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원래는 프롤로그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형태 그대로 목차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목차를 가지고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과 이콘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와 이코노미쿠스라고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인간은 경제적인 사람이냐, 경제적인 동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책에서는 결국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사회. 이 사람들은 기관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트 4인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꼭 이런 오류가 하나씩 꼭 있네요. 자, 파트 4에서는 여타 너치들과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 파트 2와 파트 3과 파트 2와 3에서는 우리가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 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기관과 국가를 위해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거의 사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 정책을 우리는 이제 애들이 끝난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출산 정책을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파트 1입니다. 이런 걸 좀 목차를 보면서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은 책을 읽을 때도 파트 1에다가 좀 신경을 쓰면서 읽겠죠. 그래서 목차를 볼 때도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부 목차는 너무 많아서 안 써놨는데 세부 목차만 봐도 보시면 사회에 있는 그 세부 제목들이 개인의 삶과는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드실 겁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을 봐도 어, 1장 파트 2의 1장은 좀 그런데 파트 2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근데 이 책의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은, 와, 이거 못 읽겠다 싶으실 거예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프롤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 설계자다. 그러니까 선택 설계자라는 거는 누군가 내가 만든 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걸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선택 설계를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만든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시들이 나오냐면 투표용지 디자이너도 선택 설계자고 치료법을 설명하는 의사도 선택 설계자고 보험 서류 만드는 사람도 선택 설계자고 자녀에게 설명하는 부모도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앞하고 뒤하고 어떻게 바꿔놓냐 아니면 질문을 1번하고 3번하고 어떻게 바꿔놓냐에 따라서 선택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순서에 따라서 단어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자재구레한 걸 바꿈으로써 선택이 바뀐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사진이 좋아서 갖고 왔는데요. 웅진 플레이 도시 이제 부천에 있는 거죠.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소입니다. 이 여자 변소입니다. 여자 변소에 애기들 남자 애기들 이제 오줌 누라고 하는 건데 일반 남성 화장실에도 여기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전 오늘도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 보시면 파리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잘못해가지고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파리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부터 뭐 독일에서 날라온 행운의 편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 파리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남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오줌을 싼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처음에 해봤을 때 튀는 소변의 양이 80%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넛지라는 거죠. 팔꿈치를 슬쩍 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줘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프린트 하나만 여기다 추가를 한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을 80%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웅진 플레이 도시 가고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책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는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전제적으로 깔려놓고 이거를 한 권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을 보시죠. 1장에는 사람들이 틀리는 방식, 사람들은 틀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몰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넛지가 필요한 순간 이건 뭔지 잘 모르겠죠. 내용에 설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택 설계 3개 뭐 이렇게 5개 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에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상당히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어린 감정 대략 얼마라고 생각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비현실적 낙관주의. 사람들은 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기피하려고 그러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고 프레이밍,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넛지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 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따로 어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그냥 목차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보실 때 나중에 재독을 하실 때 목차를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에 상당히 중요한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스템, 어린 강적, 이제 낙관주의, 손실 깊이, 현상 유지, 프레이밍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 직관적, 자동적, 그리고 숙고 시스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합리적, 심원적. 근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림빅 맵이라 그래서 변연계, 감정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성은 감정이 선택한 거를 도와주거나 계산해 줄 때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림빅 시스템에서 변형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숙고 시스템은 전두엽,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넛지라는 책에서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싸우고 대립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서는 감정적 선택과 이성적 선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이 이 책에서 얘기한 거랑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고, 그 책에서는 그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고, 그 책이 틀렸거나 이 책이 틀렸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성장하고 나의 선택이 성장하고 내가 질문력이 높아지고 사색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난주에 그런 책을 보고 이번 주에 이런 책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시스템과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해서 나오는 얘기를 비교해 볼 수 있냐. 이게 질문력이고 사색력이고 이런 생각하는 힘을 갖추는 거죠. 책은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비슷한 내용이 다르게 설명이 돼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누가 틀린 거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따져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데 점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결합적이다, 신속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수코 시스템은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의식적이다. 그죠?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상판 사이즈하고 이 상판 사이즈하고 똑같은가요? 이거 똑같다는 분은 1번, 다르다라는 분은 2번 한번 좀 눌러주세요. 가로, 세로, 길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아, 뭐예요? 다 1번이야. 똑같다는 게 1번이었죠. 똑같다는 게. 그죠?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제가 네모를 하나만 그렸습니다. 하나만 그렸는데, 하나를 그린 다음에 옆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돌리기만 해서.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그렸는데도, 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각은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검색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시각은 특히나 효율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착시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책에서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1,000원이다. 방망이의 가격은 야구공 가격보다 1만 원 비싸다. 아시겠죠? 10,000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얼마인지 써보세요. 얼마인지 써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1,000원. 1,000원. 그죠? 1,000원이고 야구 배트는 10,000원이고. 자, 아니죠. 자, 보세요. 공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0원 비싸면 야구 배트가 11,000원이죠. 10,000원 비싸니까. 그러면 합치면 12,000원이 되죠. 근데 둘이 합쳐서 11,000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저도 이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책에는 이 계산식이 안 나왔는데,
두 개를 합치면은 11,000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야구공에다가 10,000원을 더한 거는 야구 배트 가격이고, 오랜만에 보시죠? 이런 계산.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근데 이거 Y에다가 X 플러스 10,000원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2X는 1,000원이 되죠. 그럼 X는 5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공은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단순하게 1,000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할 수 있다고,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들이 책에.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이거 제가 알고 있던 건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빨강이든 녹색이든 둘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보시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빨강, 빨강이란 글자가 나오면 1번을 채팅창에 써주시고, 녹색이란 글자가 나오면 2번을 써주세요. 준비하시고 키보드에 손 올려놓으신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자, 이제 시작할게요. 바로 쓰셔야 돼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이희수님 틀리셨죠?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잘하시네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이게 분명히 글자랑 색깔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자, 한 페이지만 더. 주디님 틀리셨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자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색깔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색깔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글자를 먼저 볼까요? 우리는 색깔을 먼저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색깔을 먼저 보죠. 이거는 본능적으로 봅니다. 색깔은. 근데 글자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게 아니고 수년간의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글자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는 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와서 닿는 게 아니죠. 한 번의 생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려고 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색깔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예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얘기를 더 드리면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뭐 한 50만 년에서 한 20만 년 전에 이제 현생 인류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동안 뇌가 진화된 거는 거의 없다. 우리 현재의 뇌나 50만 년 전의 뇌나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점점 똑똑해진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쓰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아인슈타인은 10% 썼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fMRI라는 기기가 발견되기 전에 1900년대 초반에까지 그렇죠. 1900년대 중반까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 뇌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얘기가 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뇌가 10%를 사용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도 5%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fMRI가 나오면서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이제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뇌를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너무 이제 뇌과학적으로 흘러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자, 어린 감정 대략적으로 이제 잰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잰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견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견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을 한다. 그리고 대표성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게 이제 어림짐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 발견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은 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짝이 없으면, 결혼을 안 했으면 데이트를 자주 하죠. 일주일 한 2주만 데이트를 안 해도 요즘은 너 왜 이렇게 데이트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트 문화가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가정하에 현재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이 두 질문의 상관관계가 한 1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자주 하세요? 그리고 현재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두 질문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를 자주 안 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2%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질문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나는 행복한가? 그 행복과 데이트라는 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순서만 바꿔도 어떤 기준선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데이트가 행복에 대한 기준선으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넛지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수 가능성.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살인하는 사람이 더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다 아시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냐. 당연히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게 우리는 이제 정보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자동차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자. 주식은 고점에서 사야 되냐? 주식이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주식이 이거 왜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주식이 지금 현재 고점이냐, 지금 현재 저점이냐, 이거를 봤을 때 주식이 고점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계속 떠들어대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9층에서 여기 89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식이 저점일 때는 또 방송에서 주식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쪽에 있는 거, 살인이라든지 비행기, 코로나라든지 주식 고점, 이런 얘기들이 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성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의미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박명수 육잡이라는 거 무한도전에서 한 거 아세요? 박명수가 주사위면 던지면 6만 나온다고. 이거 다 모르시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박명수가 한 5번인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계속 6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잡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인구 500명인 지역에 6개월 내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명이다. 이러면은 이 지역에는 뭐 암을 유발시키는 뭐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연적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어, 범위를 좀 넓히거나 좀 다르게 형태를 잡아서 판단을 해보면은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장수마을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고 박사마을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죠. 근데 이런 데도 좀 다른 형식으로 바라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죠. 별 의미가 없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죠. 여기 이 발견법과는 좀 다른데, 뭐 도가니를 먹으면은 도가니가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도가니하고 도가니 좋아지는 거하고 사실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있진 않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 아닐까? 그냥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의미가 사실 없는 건데.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낙관주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운전을 잘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나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못생긴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편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잘생겼다 그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못생긴 사람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야. 이런 거 있죠. 그죠? 아시죠? 거울 보고 가끔씩 아침에 이제 세수하면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시죠? 아, 오늘은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있죠.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나는 다른 교수들보다 나은 교수다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9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난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는, 100명 중에 6명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못난 거예요? 나머지 40명 정도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장사는 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70%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폐업률을 보면은 1년 안에 폐업률, 3년 안에 폐업률 이런 게 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보통 한 70%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거는 그 중에 또 몇 년 후에 살아남은 거는 그 30% 중에서 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의 50%는 실패한다.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뭐 얼굴 잘났다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아침에 세수할 때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수님들의 답변처럼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실 깊이. 손실 깊이는 이제 심리학 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을 때 원래 그 가격의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더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 머그잔을 파는 가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 머그잔이 있다. 내가 뭐 3,000원에 샀다. 그러면 팔 때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이거 5,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3,000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컵을 스타벅스에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 때는 5,000원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기한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죠? 시장에서 분명히 3,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5,000원에 팔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거에 상당히 가치를 매긴다, 손실을 기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머그잔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머그잔을 살 때 가격, 그리고 내가 옆 사람한테 머그잔을 팔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그 컵은 그 사람들이 산 것도 아니고 실험자들이 준 컵이에요.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빌려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아이패드랑 아이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나한테 너무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면 가치 밸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금액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팔 때도 금액으로 매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들의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써 있네요. 이게 책에 나온 예시인데 학생이 반에게 머그잔을 주고 학생이 반에게는 초콜릿을 줬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라 그랬어요. 그냥 준 거예요. 나눠 준 거예요. 반한테 머그컵을 주고 반한테는 초콜릿을 주고. 근데 이걸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꾸기에 싫어집니다. 단 10%만 바꿨습니다. 이상한 거죠. 지가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쩌면은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할 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거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거를 포기 못해서 다른 것도 더 큰 것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언제 생각하냐면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시간 자체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뭐 독서를 해보세요. 그러면 드라마는 봐야 돼요라는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밤 12시부터는 제 시간이라서 드라마는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책은 못 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책 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더 내가 이것만 드라마만 포기하면 그리고 인스타그램 조금만 포기하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포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는, 손실을 기피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포기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건 오늘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문제 하나는 좀 적어놓고 혹시 내가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손실 기피 현상 때문에, 심리 때문에 내가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게 있지 않나. 뭐 남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포기하면은 더 멋진 남편이 이제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상 유지 편향. 현상 유지 편향은 뭔지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커피숍 가면 항상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화장실 가면 들어가는 칸만 갑니다. 그 한 칸만 이용합니다. 다른 칸은 이상하게 안 갑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신문 계속 보기. 이게 구독 경제의 무서움입니다. 그냥 구독 경제를 시작하게 하는 게 한 달 무료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한 달을 무료로 보게 해놓으면 그 중에 해지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근데 한 달 무료 보기 안 해놓으면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꾸준히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디오 채널 하나로 고정해놓고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다른 데 안 들려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세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초기 설정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넛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 문제로는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상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이 혹시 불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레이밍. 1장의 마지막이죠. 이제 프레이밍. 어느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술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은 5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이 5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거의 없지만, 죽었다는 것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죠? 이게 프레이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왠지 나도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면 연간 350달러를 절약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간 350달러를 잃을 것이다. 자, 어떤 게 에너지를 더 절약할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좀 써봐 주세요. 1번 또는 2번. 이건 책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본 겁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단계는 틀리셨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뭐 배웠죠? 손실 깊이. 그죠? 손실 깊이 배웠죠? 어, 나한테서 잃을 거래요. 내가 350달러가 있었는데 350달러를 잃을 거래.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절약할 것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절약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 무슨 주였나? 아무튼 실제로 이걸로 했다가 변동률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바꿨더니 절약하는 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손실 깊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하나 뽑아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생각해 볼 문제는 책에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화두독서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질문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 봐서 이렇게 뽑으시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문장을 쓰는 사람이다, 주로.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가죠. 그죠? 이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걸 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문구를 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절약에서 잃는 것으로, 살아있는 거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의 1장이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와, 30분 넘게 지나갔는데 1장의 1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파트 1의 1장과 2장이 거의 전부입니다. 오늘 할 얘기에. 오늘 안에 끝낼 겁니다. 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이렌과 율리시스. 사이렌 얘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제 사이렌은 게 바닷속에 사는 노래를 잘하는 괴물인데 그 율리시스죠. 여기 있네요. 율리시스가 자기는 이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돛에다가 매달라. 그리고 다른 이제 선원들은 귀를 다 막고서 항해를 했죠. 율리시스가 풀어달라고 계속 외쳤지만 어차피 선원들은 다 귀를 막았기 때문에 율리시스의 얘기를 못 듣고 율리시스는 바다로 뛰쳐들어가고 싶고 이제 그래서 사이렌이라는 동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 잠깐 드렸고요. 통제의 문제, 유혹과 통제, 그리고 무심한 선택. 살을 빼고 싶다면 작은 그릇에 먹어라.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도 조금 이따 드릴 겁니다. 두 자아의 대결. 계획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를 통제하는 전략들. 어, 그리고 심적 회계. 5달러가 있는데도 카드비 3,000달러를 갚지 않는 이유. 뭐 이런 얘기, 뭔 얘기 잘 모르시겠죠?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자동 시스템과 수고 시스템, 지난주 그 책에서는 이제 변형계와, 어, 뭐, 어, 뭐죠? 뭐, 아무튼, 그 이성적인, 전두엽, 뭐,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자동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고 수고 시스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뇌는 계획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동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분을 동반하는 유혹적인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수고 시스템,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적인, 그죠? 현재적인 게 아니고 미래적인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번역과 증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흥분했을 때, 흥분했을 때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라는 거는 즉각적인 거죠. 그죠? 자동 시스템에 의한 거죠. 근데 흥분을 동반하는 유혹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 시스템, 현재, 미래, 흥분, 장기적인 번영과 증진, 이게 항상 상충된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를 살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현재를 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현재도 살아야 되지만 미래도 살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해야지 멀리 있는 성공이 한 발짝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아까 뭔 얘기랑 연관이 되냐면, 아까 뭐였죠? 어, 현재의, 뭐였죠?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미래에 있는 그 책을 보기 위해서 드라마를 포기할 수 있냐, 이런 거는 똑같은 문제죠. 그죠? 이런 거 잘 포기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적 흥분을 잘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현재 해야 되는 걸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봐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넷플릭스는 지웠습니다. 이제, 자, 이런, 이제 유혹에 대한 저항,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크리스마스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연중에 크리스마스 클럽이라는 뭐 저축 상품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인출이 불가하다 그럽니다. 이자율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깝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그 돈을 이제 인출이 불가하다는 그 매력도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만 이제 인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인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저축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눅눅한 팝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눅눅한 팝콘을 만들어서 영화관에서 나눠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큰 통에 들어있는 거를 나눠줬을 때, 그리고 중간 사이즈 통을 나눠서 줬을 때, 그냥 팝콘 자체가 워낙 맛이 없는 팝콘임에도 5일 전에 만들어 놓은 맛없는 팝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먹었냐라고 비교해 놓고 봤더니 중간 사이즈의 통을 가져간 사람보다 큰 통을 가져간 사람이 53%를 더 먹었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 장 얘기하면서 밥그릇 줄이라는 얘기 있었죠. 다이어트 하려면 이제 밥그릇 줄여야 된다. 그것처럼 통 사이즈가 크면 맛이 없더라도 더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이즈에 맞춰서 먹게 된다는 거죠. 신기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밥그릇의 사이즈를 줄여라. 그러니까 처음 뜰 때부터 조금 뜨는 게 좋죠. 그러니까 두 주걱을 떴으면은 나중에 다시 떠먹더라도 한 주걱만 떠서 먹고, 그리고 먹고 싶으면은 한 주걱을 다시 떠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이어트 해볼 때 이거 해보신 분들은 좀 느낄 겁니다. 이렇게 일부러 한 반만 떠서 먹으면은 좀 양이 줄어들긴 합니다. 안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학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60에서 70%가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정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100%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론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나 항상 우리 인간은 마른 목골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그 끝단에는 항상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 입맛에 대해서도 짠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거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백종원 선생이 항상 얘기할 때도 평균의 입맛에 맞춰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끝단의 입맛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평균의 입맛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60%, 70%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마른 목골에 끝단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를 괜찮게 보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한 6명, 7명이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놀면 됩니다. 굳이 10명하고 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끝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도, 전 악플 같은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도 이제 뭐 SNS든 어디에든 달린 글에 한 60%에서 70% 좋은 글이 달렸으면 그걸로 된 거지. 30%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성각자라 그래도 그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무교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을 걸고 다이어트 한 예시가 책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상대방과 이제 돈을 걸고서 하면은 그 돈을 손실회피를 하기 싫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하루에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내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벌칙이 뭐였냐면 맞기였습니다. 뒤지게 맞기. 이제 그걸 했었는데, 안 맞으려고 3명이서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외웠습니다. 맞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거의 매일 20개의 단어를 외웠습니다. 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셋이서. 친구 시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루에 20개의 단어를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걸던 저처럼 이제 맞기 이런 걸 좀 하시던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친구랑 뭐 서로 이제 5kg씩 빼기 이런 거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유혹에 대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뜻밖의 횡재는 충동적 구매로 이어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건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 돈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일시적으로 뜻밖의 횡재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길 가다가 주순 돈 한 번씩 주워 보셨을 겁니다. 돈 한 번 주수면은 그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뜻밖의 횡재, 충동적으로 저 뜻밖의 횡재의 돈을 얻게 되면 이상하게 뭐 며칠 안 가서 그 돈은 바로 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은 그렇게 잘 안 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도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고,
나의 밥그릇 사이즈는 어떠한지 오늘 내일 슈퍼 가셔가지고 아이용 밥그릇을 하나 사오세요. 초등학생용 밥그릇을. 그래서 거기다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여기는 이제 심리학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동조 효과. 이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원래 많이, 나오는 얘기고, 조명 효과, 이런 것도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입니다. 무작위와 예측 불가능성. 이건 좀 얘기 드리고, 어, 자, 들어가 보시죠. 이건 목차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여기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TV에서 실험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실험한 적도 있는데 그 돈을 주고 사람들을 엑스트라들을 다 사서 이렇게 한쪽을 보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그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봤냐면 신호등을 지나가다가 한 명이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르칠 때 신호등을 지나가는 중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중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명이 어디를 가르칠 때, 그 다음에는 세 명이 가르칠 때, 네 명이 가르칠 때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제서부터 쳐다보냐면, 세 명이 가르칠 때부터 이제 쳐다봅니다. 세 명 이상 뭉쳐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의식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실험도 있었냐면, 방 안에다가 사람들 한 4명, 5명을 모아놓고, 어떤 시험지를 주고 시험지를 풀게끔 합니다. 심리검사 같은 걸 하게끔 하고, 근데 밖에서 불타는 것 같은, 이게 불빛 같은 게 조금씩 보이면서 연기가 그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다 엑스트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앉아있죠. 혼자만 이제 실험 대상이니까. 그때 그 사람이 언제 나가나,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땐 나갑니다. 세 사람이 있을 땐 나갑니다. 근데 네 사람 앉아 있었더니 그 사람이 안 나갑니다. 연기가 진짜 불난 것처럼 자욱하게 들어와도 그 방 안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5명 있을 때도 안 나갑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안 나갑니다. 옆에 눈치만 봅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안 나갔냐?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옆에 사람들이 안 나가서 안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배 침몰한 거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때 그 선실에서 왜 안 나가냐, 배가 기울어지는데도 왜 안 나가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연기가 나도 옆에 사람들이 안 나가면 안 나갑니다. 선생님이, 너 앉아있어, 다 앉아있어. 방송에서 앉아있으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다 앉아있잖아요. 그 안에 뭐 20명의 애들이 앉아있는데 혼자서 나갈 수 있냐? 못 나갑니다. 다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성을 더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안 하면은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무엇을 비난할 때 그러면은 그것도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나와서 상처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으세요. 그 자리에서는 말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아닌 것 같았다.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어떤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하실 때 관계 속에서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관계적인 동물이고 사회성이 워낙 높은 동물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것 뿐이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100명 들어왔어. 이런 얘기할 때 좀 한 100명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그냥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잘 실천 못 하세요. 그리고 항상 힘들어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 붙돋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상담을 또 해보면 그분은 역시나 또 힘들어 하세요. 못 고치세요. 이게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 그림에 있는 거, 이거는, 그래? 뭐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를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심리 전반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음, 개를 모두 고양이라고 말하는 이유. 이게 집단 동정인 거죠. 사람들이 다 개라 그러면 나는 고양이라고 말하면 나는 개라고 말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음, 학습이 되게 심하죠, 우리나라는. 단체에 대한. 그리고 시족사회죠, 우리나라는 사실. 원래 조선시대까지는 부족사회였죠. 허씨 마을이 있었고, 김씨 마을이 있었고, 그냥 뭐, 어디 뭐, 전주 이씨 다 그렇잖아요. 뭐, 어느 지역 무슨 김씨, 어느 지역 이씨 막 이렇잖아요. 이게 원래 불악사회였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반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요. 저도 김해옷인데, 김해옷이 마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어, 허씨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허필선 형이 또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허필선이라는 이름을 몇 년 전에 지어주시고, 제가 태어나서 또 허필선이라는 또 지어주셔서, 거기 가면 허필선이 2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전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본질적인 임의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어느 파트만 이제 끌고 온 건데, 그 전통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도 이게 시간이 갈수록 동조현상에 의해서 한 사람이 이 전통을 따르고, 두 사람이 따르고, 세 사람이 따르고, 100사람이 따르고, 1000사람이 따르면 굳건해진다는 거죠.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게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사회에 새로 소속된 사람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 끈끈하게 이어진 사회면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 그죠? 학교라든지 뭐 사람들의 관계가 오래된 장소 그런 데선 특히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로는 이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저, 성격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 자주 합니다. 아예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의 생각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믿으세요. 자, 인간은 떼지어 다닌다. 어, 이게, 이것도 거기서 나왔나 보다. 음, 어, Don't mess with the Texas. 요 전에 이 텍사스가 워낙 지저분한 도시가 돼서 표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 표어는 잘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텍사스에서 표어를 바꿨는데 Don't mess with the Texas 이게 뭐냐면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 미식 축구 선수였나? 이런 건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영화 배우도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광고를 계속 송출을 했습니다. TV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게 점차 일파만파가 되면서 텍사스가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29%의 쓰레기가 줄어들었고 6년 후에는 72%의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가장 사랑받는 표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결을 타고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속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캠페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캠페인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상당히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청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던 것들이 캠페인 하나만 제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이 동조 효과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얼마나 조금 쓰고 있는지 아니면 많이 쓰고 있는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력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쓰는 사람이 당신은 평균보다 30%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듣는 겁니다. 들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나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어? 좀 더 써도 되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쓰게 된 거죠. 비교를 하다 보면 평균치에 쫓아가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많이 쓰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적게 쓰는 사람도 평균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소비 전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웃는 마크를 보여주고 소비 전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우는 마크, 화내는 마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얼마나 보여주자, 그리고 비교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게 지금 너치죠. 그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기 때문에 바뀐 그 예시들이 상당히 책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구매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도 구매율을 30% 올릴 수 있다. 투표입니다. 투표를 하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가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럽니다.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투표율이 25%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향후 6개월 안에 새 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 후속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한 질문이 하나가 아니고. 그랬더니 35%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구매율이. 그리고 파상풍 주사를 언제 맞으러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있고요. 이런 걸 물어봤더니 파상풍 주사를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25%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문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가 좋았으면은 단톡방에다가 강의에 대한 평을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이거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상당히 틀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따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문구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팔로우 하라고 직접 물어보시고요. 뭐 어디 단톡방에 가면 저 유튜브 개설했는데 팔로우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좋고 좀 더 자세히 물어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언제 할 건지, 그리고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적인 것까지 물어보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시간 넘어갔네요. 한 10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파트 1이 안 끝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파트 4까지 있는데, 파트 1이 안 끝났습니다. 자, 너치가 필요한 순간. 책에서는 4주 가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익은 먼저 주라.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럼 비용은 나중에 하고, 쉽게 해야지 사람들이 잘 따라온다.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는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주 하고 즉각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주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5에는 뭐가 있냐면, 디폴트 오류 예상, 피드백, 매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구나. 이건 제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뺐고요. 보시면, 디폴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초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 최초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현상 유지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걸 디폴트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냐, 구독 경제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구독이 계속 이어지고, 무료로 한 달짜리 풀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여기서도 많이 할 내용은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축을 늘리는 방법. 근데 우리의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고, 기간의 저축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순진한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신용시장. 이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노후 저축에 필요한 표준 모델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그냥 도움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했을 때 내가 총 벌어들이는 액수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고, 안락한 노후를 즐길 만큼의 돈을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위해서 넛지들, 기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디폴트, 자동으로 가입되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질문 얘기 나왔죠. 질문하면은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질문을 해라.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놔라. 클릭 한 번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당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점진적으로 늘려놔라. 그러니까 매년 저축을 10,000원씩 하던 걸 20,000원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기적으로 물어봐라. 그러면 저축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 이런 세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의 현재 수익은 얼마고, 앞으로 은퇴까지 벌 수 있는 수익은 얼마고, 그때 은퇴 후에 필요한 액수는 얼마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놨고요. 이거는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만원 투자 시 80년 지나면 얼만큼이 돈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71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2,658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좋은 거는 사실 리밸런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주식과 부동산과 뭐 채권과 이거를 뭐 50, 30, 20 이렇게 해놨다면은 금액이 바뀌겠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려가고.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퍼센테이지를 다시 맞춰주는 거. 이런 거 좋다. 이거는 나중에 좀 경제 공부하실 때가 있으시면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재테크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분배율은 있는가, 어디에 뭐 몇십 프로는 어디에, 몇십 프로는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 나이 때는 그냥 뭐 주식에만 하는 거, 그냥 부동산에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좀 어디에 몇십 프로씩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있는데, 테이블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 돈을 세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뽑지 말라. 주식을 한번 샀으면은 웬만해서는 찾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올라간다는 얘기 나올 때는 사실 사면 안 됩니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데 사야 됩니다. 지금 더 떨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한 3, 4개월은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사고, 지금 조금 사고, 3, 4개월 있다가 또 사야 될 시기입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한 10% 샀다, 20% 샀다, 30% 샀다, 이런 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기다리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런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자사주. 책에서는
그냥 내가 다니는 회사에 주식을 샀다가 그 회사가 망해서 주식이 없어졌다 뭐 그런 예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투자자가 되지 말라.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재테크 방식은 순진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은 이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장들을 보시면 사회 보장의 민영화 우리는 별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의료보험 프로그램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지구를 구출하라 이건 좀 관심이 있죠. 결혼의 민영화 이거는 뭐 결혼 한번 해봤는데 뭐 민영화까지 그죠? 이런 관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구출하라 이 얘기만 드릴 겁니다. 이산화탄소 규제를 성공적으로 한 예시가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하지 말라 그렇게 규제만 정해놨다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엔 총량을 정해놨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총량을 정해놓고서 이만큼까지는 너희가 배출할 수가 있다. 니네 회사가. 이만큼 넘어가면은 너희들이 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총량을 정해줬으니까 너가 총량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환급을 해줄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0년대 대기오염 방지법 수정조항입니다. 그래서 산성 강화물을 양산하는 오염물질의 한계 수위를 결정해서 오염을 줄이면은 현금을 환급해 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랬더니 대기오염을 산성 강화물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것보다 인센티브제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시킬 때 인센티브제를 하면 그죠? 너 1시간 동안 뭐 몇 페이지를 풀어. 대신에 네가 50분 안에 풀면은 너 1시간 동안 핸드폰 하는 시간을 엄마가 1시간 20분으로 늘려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풀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는 애는 너가 이걸 얘가 보통 한 2시간짜리 하는 애인데 1시간 안에 끝내.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용돈 올려줄게. 2,000원 줄게, 2,000원. 이런 식으로 거는 거죠. 아니면 아무튼 여러 가지 걸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인센티브제. 그러니까 이게 규제사 하는 것보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도 인센티브제가 상당히 효과적이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히려 이 앞에 사회라든지 돈에 대한 얘기보다 여타의 넛지들이 4장에서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드릴 겁니다. 점진적 기부 확대. 기부를 이제 확대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10,000원 하고 2만 원, 그 다음에 1년 후에 10,000원을 더 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기부금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10,000원짜리로 이제 꾸준히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물어보는 거죠. 더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만 원짜리로. 그리고 자선 직불 카드와 세금 공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천 카드가 있는데 인천 이음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인천 이음 직불 카드를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10% 할인 이런 게 들어옵니다. 10% 적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책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은 이 직불카드를 가지고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입증하려면 영수증 다 챙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이 직불카드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제 세금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는 쉽게 해야 된다. 아까 쉽게 하고 자동화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세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하기, 어, 금연하면은 이게 저축 또는 이제 기부 상품을 해주는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임신율이 10대 임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10대 임신율이 높아서 무슨 주였는데 10대 청소년한테 임신을 안 하면은 1달러씩 주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해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 대신에 10대 임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쌓여가는 게 좋아서 10대 아이들이 임신하는 걸 조심한 거죠. 그렇다고 뭐 관계를 안 갖고 그런 건 아니겠죠. 뭐 피임을 한다든지 피임 기구를 쓴다든지 이런 걸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임신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그러니까 임신하면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한테 뭐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뭐 하는 게 뭐 떨어지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에 비하면 차라리 10대 아이들한테 하루에 1달러씩 주는 게 효과적이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갈 때가 되면은 적색등을 보여줘라. 이러면은 에어컨 필터를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어컨 필터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 그래서 적색등만 보여줘도 사회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손가락 물어뜯는 사람한테는 쓴맛 나는 매니큐어를 발라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이메일 경고 시스템. 분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는 이메일은 경고가 알람이 떠서 지금 당장 못 보내고 하루가 지난 후에 보낼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상당히 줄어들 거고 어차피 하루가 지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감정적인 뭐 손해를 입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얼굴 보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미끄러진 비탈길. 이게, 어,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개입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설계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미끄러진 비탈길처럼 정부의 개입이나 기업의 개입이 점점 많아져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대 의견들을 왜 얘기하냐면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이거를 국가와 기관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반론마저도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책은 이런 게 없는 거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악한 의도로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과 나쁜 넛지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리는 것도 권리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벌과 재분배 그리고 선택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중립은 가능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이제 책의 요약과 같은 겁니다. 보시면은 요약과 같을 겁니다. 2006년에는 이 책의 주요 아이디어들 중 일부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든지 기업이라면 이런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당히 많은 게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상황들이 사람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죠. 선택 설계자는 도처에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시니까 그래 보이죠. 선택 설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넛지를 가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넛지가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돕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선택 설계자, 그죠?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선택 설계자라는 게 있고, 넛지는 뭐, 인간의 선택을, 이콘이 아닌 인간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책을 지금 1시간 동안 얘기 들으면서 보시면서, 우리의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를 많은 예시로 보셨죠. 뭐, 텍사스도 있었고, 뭐, 너무 많이 있었죠. 그렇게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생각해 볼 문제를 적어 놨었죠. 페이지마다. 그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놨는데
이 보라색을 이것만 좀 가져가셔서 적어 놓으시고 나는 어떤 넛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책을 다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책에 보시면 목차가 쭉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렸던 내용이 목차에 쭉 나올 겁니다. 어린 감정이라는 거, 낙관주의, 손실기피, 현상유지, 편향 이런 게 목차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떤 넛지를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삶에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린 감정에서 어떤 걸 써놨냐면, 없는 의미를 만들어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길 얘기를 드렸고요. 낙관주의에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닐까. 그리고 손실기피에서는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작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에서 얘기 드렸죠. 드라마를 포기하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꼭 그래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화장실을 정해져 있는 거, 프레이밍,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뒤집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까 전에 의사 얘기하고, 그리고 잃는 거, 그 전기료 절약하는 것보다 전기료 잃는 거 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유혹의 저항.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이것도 아까 똑같이 넷플릭스 그런 얘기 나왔었고. 밥그릇. 이건 기억나시죠? 밥그릇은 기억나. 밥그릇은 초등학교 밥그릇으로 바꾸시고, 나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절대 옳은 겁니다. 그냥 그걸 믿으세요.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라는 거 참 그런 게 뭐냐면 남이라는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고 뭐 20년 동안 뭘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해보면 그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책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혹시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도 책 읽는 사람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흥분했습니다. 잠깐. 자, 유튜브 할 때는 구독과 좋아요 꼭 문구 넣고, 그리고 팔로우 했냐고 물어보시고, 언제 할 계획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은퇴 자금에 대해서 뭐 이 책에 상관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를 내가 총 벌 수가 있고, 은퇴하고 나서 얼마가 돈이 필요할지, 그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포트폴리오, 재테크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분배율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순진한 재테크자인가, 투자자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제, 아이들한테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것도, 아니면 남편한테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한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독서하면서 일주일 동안 독서하시면은 뭐, 한 시간에 커피숍 휴가를 갔다 와라, 이런 얘기도 드리긴 했는데, 그냥 뭐,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거 말고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공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자기 자신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1시간 반 걸렸네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일단 녹화는 종료하고요.